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단순 회귀 분석 혹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t-테스트와 더불어서 실제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 용어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혹은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Q와 머리 둘레라고 해볼까요? 네, 머리 둘레.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타당성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두 번째로 이 신뢰성의 확보 여부입니다. 신뢰성. 우리가 측정을 반복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반복해서 무작위로 하든 어떤 형태의 표본 샘플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복해서 동일한 혹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겠죠.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면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19세기 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Regression toward mean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인 여러 가지를 통제함으로써 결과 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과 변인 혹은 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결과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요, 독립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혹은 다른 표현으로요, 예측, 그 다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영향, 혹은 종속 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설명 변수와 같은 다양한 용어를 우리가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통계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고 또 통계적 의미성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요. 일반적인 그 의사결정은 둘 이상의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관련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은 광고비가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와 같은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럼 독립변수를 무한정 많이 추가하는 것이 통계적 의미성을 높여주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는 뜻이에요. 일정 범위까지만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이 광고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유동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상점의 어떤 규모라고 할까요? 매장 규모,
그리고 뭐 직원 수, 다양한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정, 즉 우리가 보통 한 4개 전후에 이러한 독립 변수들만 구성을 하는 이유는요. 뒤에서 나중에 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조정된 결정 계수 R² 값이 독립 변수의 숫자를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변수 관련성을 시각화한 이 산점도를 많이 활용해 보면은 어떤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 혹은 결측치가 나와지는지를 쉽게 육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변수 관계식을 위한 회귀분석을 이해한다입니다.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을 보통 일반적으로 Y는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뭐 B와 같은 형태로 1차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회귀 개수 추정을 위한 최소 제곱법을 활용한다는 것.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형의 적합도, 즉 광고비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독립변수 1개, 종속변수 1개와의 관계인 단순 회귀 분석을 했을 때에 이 모형이 과연 통계적으로 적합하냐의 여부를 이 결정계수의 개념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관관계를 R로 표현을 하고요. 결정계수는요. R 제곱승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끝으로 이러한 회귀 모형의 그 가정 그리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귀 분석과 모형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두 변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주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 함수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회귀 모형의 변수, 하나의 양적 종속 변수는 예측해야 할 변수라고 되어 있죠. 한 개 이상의 양적 또는 질적 독립 변수,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을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주는 이 통계 분석 기법이 회귀 분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과 변수라고 하는 표현도 쓴다. 따라서 예측해야 할 변수, 예측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이용하는 변수로 바로 종속 변수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독립 변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혹은 영향 변수, 다양한 표현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회귀 분석은요,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이 선형적 함수 관계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1개, 다중 회귀 분석은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회귀 분석은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 관계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귀식, 회귀식을 y는 ax1 또 그다음에 뭐 bx2
다중회귀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C라고 했을 때에 이 C는요. 바로 절편이 되죠. 이 Y 절편. 따라서 이 기울기 A, B 등과 같은 이 기울기를 우리가 추정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아보는 통계 분석 방법이다. 통상 Y를 우리가 이제 종속변수로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니까요. X1, X2, X3 이와 같은 것은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회귀식을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캡, 모자를 씌웁니다. Y캡은 이렇게 쭉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 얘는 Y의 절편, 즉 종속변수의 절편이라고 하는 개념, 1차 방정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 프리딕터가 되겠죠. 이 예측 변수, 또 다른 말로 뭐였습니까? 설명 변수, 또 예언 변수, 또는 뭐 증거 변수 등 다양한 용어로 쓰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본 수업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1차 설명은 간단히 되었습니다. 종속변수를 y, 독립변수를 x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산점도, 즉 흩어져 있는 정도이죠. 이것은 xy 관찰치 쌍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회귀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선형적 함수 관계를 기본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통계 분석 모형이다. 관계식의 유형입니다. 순방향과 역방향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x가 y의 비례적 증가, 우리가 정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고비가 높아지면 매출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방향. 반대로 역방향은요. 절삭 공구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공구의 수명은요. 짧아지게 되죠. 이와 같은 역방향식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형과 곡선, X와 Y 관련성을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 곡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방향 관련성은 양의 기울기 값이 나와지겠죠. Y는 플러스는 생략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x1 플러스 5인 경우, 자, 여기에 절편값이 그러면 5가 되겠죠.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순방향 관련성이다. 이러한 오염 방지 비용 그리고 오염 물질 방출과는 서로 음의 상관관계, 즉 역방향의 관련성이 있는 것도 있겠죠. 회귀 방정식 추정 과정입니다. 먼저 회귀 모형은요. 종속변수 y가 독립변수 x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정식이죠. 여기서 오차 항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회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은 되니까요. 잔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기준 회귀식
차이를 뜻합니다. 잔차는 리지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모집단 기준입니다. 네, 모집단 기준 회계식의 차이. 잔차는 표본 기준 회계식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차로 오차항을 추정하게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 그리고 오차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율 관계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이론값과 실제값은 다르겠죠. 자, 이론값 역시 여기도 이론값 빼기 실제 우리의 측정값입니다. 자, 이 실제 측정값의 비율 관계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오차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추정을 y캡, 자, 이제 이 표현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B0, 통상 절편을 앞에 씁니다. 회기식에서는요. B0 플러스 B1 X 1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했을 때에 실제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달에 매출액을 측정한 이 이론값과 실제의 측정값과는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값 등의 비율, 오차율을 구해서 즉 1, 2, 3, 4분기, 4, 4분기가 있다고 했을 때에 1, 4분기에서 나온 오차율, 2, 4분기, 3, 4분기 각각의 오차율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한 즉 이론값과 측정값이 실제로 차이가 없게끔 하는 다양한 통계 기법 등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은 모형의 모수를 뜻합니다. 즉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라고 하죠. 오차항, 이 오차항 즉 잔차로 추측한 이 오차항은 엡실론, 이 엡실론은 확률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오차항은 x와 y 간의 그 선형 함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즉 y의 변동분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정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다시 그 수식을 통해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 오차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대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뮤로 표현을 하겠죠.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엡실론에 대한 이 가정을 이 오차항의 기대값이 결국은 제로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회귀분석,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이 y라고 했을 때에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로 단수 모형으로 한다, 표현을 해준다. 즉 이 엡실론을요 제로로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타 제로는 회귀식에 뭐가 됩니까? 바로 y 절편이 되죠. 자, 이런 회귀식에서요 이 y 절편의 값이 되고 베타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울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y는요 x에 대한 y의 기대값이 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단수 모형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캡을 씌워서 y캡은 b0 플러스 b1x라고 하는 추정 회귀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동일식품의 그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이 추정 회귀 방정식을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체인 식당이라고 해서 10개 학생 수에 따른 매출액 간의 관계를 쭉 수치화시켜 놨습니다. 먼저 산점도이죠. 실제 학생 수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이렇게 산푸드 형태로 표현을 해 두었죠. 그러면 이러한 산포도, 즉 산점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회귀식을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한 결과이겠죠. 산점도 유형입니다. 순방향 선형식 기울기죠. 즉 y캡을 b0 플러스 b1x라고 했을 때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1이라고 할 때에는 모수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고 있을 때에는 베타 값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즉 고정이죠. 근데 우리가 추정이기 때문에 b0 b1이라고 바꿔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값이 즉 b0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순방향 선형식은 이 b1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음인 경우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 곡선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역방향 곡선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점이 많은 경우 물론 이러한 회귀식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러한 산점은 이 회귀식으로 추정이 안 되겠죠. 그러한 관계를 뒤에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형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다. 단순 선형 회귀 방정식의 표현 방법은 앞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y캡은 b0 플러스 b1x 여기서 b1은 기울기다. b0는 절편, 정확하게는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x가 0일 때에 즉 0을 대입시키면은 바로 나오죠. 그러면 x절편은 참고로 어떤 식으로 구하겠습니까? y가 제로일 때죠. 그래서 제로는 b0 플러스 앞에 b1이 있겠죠. b1x 자 이렇게 해서 이 x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선형 방정식 절편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식에서 물론 추정 회귀식에서 이 값, 즉 b1 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델타 x 분의 우리가 델타 y로 표현하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x 변화량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제 y 변화량도 마이너스. 결국은 같은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다음은 최소 제곱
최소제곱법 추정입니다. 최소제곱법 MLS는 차이제곱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잔차라고 하는 것, 즉 리지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집단의 구성요소, 그 다음에 이 집단을 토대로 만든 회기식 간의 차이라고 했어요. 관찰 불가능한 이러한 대상의 추정치는 결국은 관찰 가능한 그 대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되겠죠.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랜덤 에러, 모집단의 구성요소와 회기식 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차항은요, 잔차를 통해서 추정이 된다. 즉 측정 오차와 랜덤 오차 모두를 포함하는, 물론 이제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따르죠. 모수인 베타0 혹은 베타1은 고정된 상수인 반면 표본 회기 식의 B0 혹은 B1 같은 경우는요, 표본 자료로부터 계산하잖아요. 따라서 추출된 표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 B0, B1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잔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샘플의 회기식 간의 차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모집단, 즉 모수와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잔차는 관찰 가능한 집단에서 도출된 것이죠. 샘플이기 때문에요. 표본이 그러면 충분히 크다면 이 잔차의 분포는요, 이 오차 분포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오차의 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B0 혹은 B1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바로 표본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수인 베타0, 베타1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 회기 개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yi라고 표현했을 때에 B0 플러스 B1x 플러스 엡실론 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모집단 회기 모형의 오차의 추정치로서 우리가 잔차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추정 회기 모형과 추정 회기 식 간의 차이는 결국 이 잔차에 있는 것이죠. 실제 관찰치, 그 다음에 예측된 값의 차이, 즉 이 잔차의 전체 크기를요, 가장 작게 하는 회기식 도출이 우리의 통계 목적이어야 되죠. 따라서 잔차 EI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결국 이 잔차 EI는 실제 관찰치 YI와 추정 회기식 Y캡이죠. 이 Y캡의 차이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이 I, 다르게 일단 표현을 해보면요, 이 I라고 하는 것은 YI의 YI 캡 간의 최소 제곱법 관계로서 도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잔차 EI가 YI 그 추정 회기선 위쪽에 있을 때는 플러스 값,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통계에서는 통상 이 제곱승을 하는 양수화 작업을 거치죠.
즉 양의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곱승 값으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도출하기 위한 복잡한 B1과 B0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수식을 활용하는 도표의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일단 B1의 값은 그럼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겠습니까? 시그마 값이게 됐죠. xi 에서 x바의 양수화 값을 시그마 값 똑같겠죠. xi 마이너스 x바의 이제 y 값을 함께, 즉 yi 빼기 y 바의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b0 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y 바에서 b1의 x 바의 값으로 계산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결론적으로 b0, b1을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최소 제곱 추정량은 결국 모수 베타 0, 베타 1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용어 중에서 바로 이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값이죠. 통계를 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샘플을 가지고 잔차를 최소화하면서 결과적으로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즉 불편 추정량의 값을 도출하는 것이 결국 이 통계의 목적이다. 자, 그래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소제곱 값은 결국은 이 잔차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잔차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보시면 이 회기식에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값을 추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실제 관찰치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관찰치죠. 그 관찰치와의 차이를 제곱승에서 양수화시켜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추정 회기식 y캡은 이렇게 된다라고 누차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자, 이러한 공식 앞서 언급이 되었었죠. 그때 추정 절편 b0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앞서 그 예시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먼저 이론적으로 접해 보실게요. 학생 수 전체 140. 그러면 x바는요 10개니까 14가 되겠죠. 매출액 전체 값이 예를 들어서 1300. 그러면 y바의 평균은 130이 나와집니다. 자, x-x바의 값 평균이 14이니까요. 2 빼기 14는 마이너스 12. 6 빼기 14는요. 마이너스 8과 같이 구할 수 있죠. y도 마찬가지로 쭉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값을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이 도출 가능할 겁니다. 밑에 합산을 계산을 해두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구하고 R스퀘어 값을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을 거니까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하는 작업, 제곱승을 시키죠. 이 값을 제곱승 하면은 144, 88, 64와 같이 구한 전체의 합산은 568로 도출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기울기 회기 개수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B1 기울기 값은 568분에요. 곱하기 한 값 2840을 하면 결국 기울기는 5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추정 절편 B0의 값은 Y 130이죠. Y가 130에서 이 앞서 도출된 기울기 곱하기 X바 평균 14를 곱해서 결국은 60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이 된다. 그러면 최종 회기식은 이렇게 도출되겠죠. 추정 회기식 Y캡은요. B0 플러스 B1 X였기 때문에 60 플러스 5X라고 하는 회기 방정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함수를 활용을 해서 학생 수와 매출액, 즉 종속변수 매출액에 대한 학생수 독립변수와의 관계, 회기, 추정 회기식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메뉴 삽입. 자, 여기에 차트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엑셀 버전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든 차트, 분산형 차트로 갑니다. 분산형 차트에 기본으로 해볼까요? 기본으로 확인. 그러면 이러한 산점도를 표시해 주죠. 자,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에 보시면 차트 요소에 축 제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축 제목 클릭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도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범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추세선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산점도의 이 분포를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추세선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 선형에 대한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 Y는 OX 플러스 60을 자동으로 추세선, 즉 회기식을 추정해 주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Y는 OX 플러스 60이라고 하는 회기식이 도출이 되고요. R 스퀘어 값은 0.90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요. 수작업으로 엑셀을 활용해서 기울기와 절편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데이터에 대한 서머리 값, 그 다음에 평균 값, 에버리지 구하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1300과 130을 구했습니다. 2 빼기 14와 같이 해서 편차를 구합니다. Y의 편차도 마찬가지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편차의 곱을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합산을 구합니다. 그 다음 X편차의 제곱승값 파워를 활용했죠. 쭉 구해서 합산을 하면 568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LMS의 값에서 B1 즉 기울기는요. 자, 이렇게 되죠. 총 2840 편차의 곱 시그마 값을 568 즉 X 편차의 제곱승 값으로 나누어 준다. 기울기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때 Y절편 B0는요. 수식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C13이죠. 130 빼기 그 다음에
C15 조금 전에 구한 기울기에 x의 평균 값을 곱해서 전체 빼주는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y 평균에서 기울기, 물론 여기는 괄호를 쳐주면 좋겠네요. 기울기의 x 평균을 뺀 값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일전에 다루어 보았던 상관계수 R, 결정계수 R 스퀘어,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성 판단은 서로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관계수는 두 변량, 두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죠. 그래서 기울기 기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집니다. 자, 이것을 결정하는 수치는요. 0.2 이하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0.2에서 4 사이는 낮은 상관관계, 4에서 6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6에서 8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0.8 이상이면 두 변수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R 스퀘어 값은요. 제곱승을 하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이 주어지겠죠. 이것은 전체 회기식의 적합도를 나타냅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로 엑셀을 활용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결정계수의 값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고 바람직한 회기선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총변동 중에서 주어진 추정 회기 직선에 의해서 설명된 변동의 비율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출된 상관계수와 결정계수와는 별도로 통계적 유의성 판단은 별개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분산 분석 표를 통해서 이 P값 기준, 즉 95% 신뢰 수준에서 알파가 0.05 이하일 때, 그때 T값과 이 95% 신뢰 수준에서 1.96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족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기식의 적합도, 결국 추정 회기식이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적합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 이 회기식에 의한 종속변수의 그 예측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실제 이론값과 예측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예측치가 실제 관찰치에 가까울수록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회기선의 적합도 측정에는 상관계수 R을 제곱한 결정계수의 값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먼저 총제곱 합이라고 하는 SST는 SSR에다가 SSE를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SSR의 의미는 회기제곱합, 즉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된 제곱의 값이고요. SSE는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그 값들을 제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SST는 SSR 플러스 SSE의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자, 이러한 X와 Y의
추정 회기선이 도출되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이 실제 Y와 정확하게 매칭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 도출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 추정 회기선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때 이 Y바의 값과 관찰치 이 부분과의 전체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총 편차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정치, 즉 이 회기식에 의해서 나온 이 값은요, y캡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y캡과 실제 관찰치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요, 설명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편차가 되겠죠. 따라서 R² 값은요, SSR의 값을 SST로 나눈 값, 즉 다르게 표현하면은 1-SSE를 SST로 나눈 값과 매칭이 됩니다.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르게 설명을 좀 하면 두 변수 간의 연관성 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추정 회기선을 중심으로 종속 변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인 이 y의 변동 두 가지 원천 간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이 y의 평균으로부터 추정 회기선 주변의 관찰치 간의 그 갭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자, 이제 y캡이 있죠. 실제 추정을 70, 두 명일 때 매출액이 58, 70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90, 100 쭉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y 값에서 y캡 값을 뺀, 즉 58 빼기 70 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지겠죠. 역시 105에서 90을 빼면 15가 나와집니다. 우리가 이제 양수화 작업이 필요하죠. 제곱승을 할 경우에 144, 225 쭉 해서 전체 합산이 1530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요, SSE라고 표현을 합니다. Y에서 Y 평균 값을 뺀 값을 산출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Y, 즉 58에서 13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72가 나와집니다. 쭉 계산을 하고요. 이 값들을 제곱승한 값 이렇게 쭉 도출되겠죠. 그래서 전체 합산은 15,730이 나와지네요. 이 값을 우리가 S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수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R² 값은 SSR을 SST로 나눈 값. 따라서 14,200, 즉 15730에서 1530을 빼면은 14,200이 나와지겠죠. 토탈 15730으로 나누어 준 것은 결국 이와 같이 1-SSE를 SST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면 0.9027이 도출됩니다. 다음은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기분석의 최종 목적은 표본의 자료에 가장 적합한 이 추정 회기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추정 회기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에 발생될
광고비나 매출액 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추정 회계식을 구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표본 자료를 사용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추출된 표본에 따라 그 값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따라서 이 추정 회계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회계 개수 B0, B1에 대한 유의성 검증과 신뢰 구간을 추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회계 모형 전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계 모형에는 이렇게 기술된 내용과 같은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이 오차항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 모형의 어떤 가정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이 오차항 엡실론에 관한 내용 등이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의성 검정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회기선의 기울기, 즉 회기 개수 베타와는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종속 변수의 변동 비율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일 모집단 회기 개수 베타1이 0이라고 하면요. 독립 변수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값에는 전혀 변화가 없게 되죠. 따라서 회기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회기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그 베타1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차항 엡실론의 분산을 이제 시그마 제곱이 결국은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요. 자, y와 y바가 같다고 했을 경우보다 실제 회기식이 이런 식으로 도출된다고 했을 때에 자, 이런 설명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분산,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 직선 위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100%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 차이 부분, 실제 차이 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기선 이 주변에 산재한 y의 분산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추정 이 회기선과 실제 관찰된 y의 편차를 잔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잔차 제곱 합, 즉 SSE가 되는 것이죠. SSE는 결국 추정 회기선에 대한 실제 관찰치의 그 변동을 측정하게 되는 이 SSE라고 하는 것을 자유도로 나누어 준 것이 결국은 평균 제곱 오차 바로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인 MSE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SSE를 계산하기 위해서 모수의 두 값, 그러니까 베타 제로와 베타 1이죠. 이것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SSE의 자유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 두 모수의 값을 뺀 n-2가 된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치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앞서 이제 이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샘플의 제곱승의 제곱 루트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 S제곱의 제곱근인 S를요, 추정치의 표준 오차로 정의를 하고 넘어갑니다. 회기선 주변에 이제 삼전도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y캡을 a 플러스 bx라고 하는 회기 선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 자 1s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3 이와 같이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T 검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단순 선형 회기 모형 Y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 B1이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T 검정의 목적은 이 베타1이 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계에서 베타1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추정 회기 개수에서는 이제 그 B로 표현했습니다. B1의 모집단 표준 오차를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편 추정량인 표본의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결국 표준화를 하게 되면 n-2인 T 분포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회기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을 사용한다. 그 분산 분석은 회기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SSR이었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분산 SSE입니다. 이 비율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분산의 비율 분포는요, F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표를 통해서 전체 분산 분석의 내용이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SSR이 나오죠. 그 다음에 SSE, 합치면 SST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유도는요, 1, 그 다음에 n-2, 합치면 n-1이 되죠. 그리고 MSR과 MSE를 구하고 결국 F 값을 F 분포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럼 보조 PPT를 통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M16 소총이 있다고 할게요. 월남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85,000정을 투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 이하 수준으로 정확도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신뢰성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험 발사 5회를 실시합니다. 이 총탄 자국이 관역을 비껴나갈 일정한 한 지점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관역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안 맞더라도 이런 흩어진 쪽에 5개가 딱 이렇게 모여 있다고 했을 때는 맞습니까? 네. 신뢰성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정확하게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타당성은 없습니다. 자, 결국 반복적으로 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타당성은요, 총탄 자국이 관역 근처에 산만하게 펴져 있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흩어져 있으면요, 이것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구성 개념을 측정값이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었죠. 결국 통계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족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설문 문항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모형의 적합도는 결정계수로서 판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추정 회귀식이 종속 변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정도. 적합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R 스퀘어 값이 1에 근접한 추정 회귀식이 종속 변수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R 스퀘어 값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와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SST라고 하는 것, 총제곱합은 설명 가능한 영역과 설명 안 되는 영역을 합친 것으로 SST는 SSR 플러스 SSE의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계수 R은요, R 스퀘어 값은요, 이 SSR 설명된 것을 전체 값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 회귀 분석으로 도출된 이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 즉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T값을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그때 P값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T값과 P값은요, 함께 이루어집니다. P값이 유의성 알파, 즉 유의한 알파의 기준치가 F값을 기준으로 판별을 한다고 했을 때 T값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P값이 떨어지는, 두 개가 동시에 간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쭉 다루어 보셨던 내용은 이 검정 대상이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분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모집 단위 1개, 2개인 경우의 수를 T 검정으로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은 지금은 아직 다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가 되면 분산 분석도 함께 학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의 경우 모집단의 수가 1개인 경우 카이 제곱 검정을 했었어요. 지금 모집단의 수가 2개인 F 검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 검정 MSR을 MSE로 나눈 값이라고 했었죠. 자, 앞서 다시 보시면 MSR을 MSE로 나눈 값.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계산을 해서 MSR과 MSE를 구하게 되고요. 결국은 MSR을 MSE로 나눈 이 F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통해서 실제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P값 기준이 알파보다 작으면 HO 기각 H1 채택이죠. 실제 엑셀에서는 회귀 분석을 활용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여러 내용 등을 통해서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제시가 이루어집니다. 엑셀을 활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보고 오면요. XY 값에 대해서 Y 추정치를 입력을 시켜 두었습니다. 먼저 Y에서 Y 추정치를 빼는 것이죠. 즉
58에서 70을 뺀 12를 제곱승한 값 쭉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한 1532 SSE, 즉 측정되지 않는 값들입니다. 그 다음에 Y에서 Y 평균을 뺍니다. 즉 58에서 130을 뺀 마이너스 72를 쭉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제곱승한 값들의 합산이 전체 SST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SSR은요. SST 공식이 SSE 플러스 SSR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값들을 회귀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 리본 메뉴 데이터 분석.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회귀 분석이 있죠. 자, 회귀 분석 확인. Y축이 매출액이 되겠죠. X축은요. 학생 수가 될 겁니다. 이름표를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수준 95%로 하고,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한번 이번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면, 물론 이것들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은 요약 출력 값들이 기본적으로 통계량 값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결과치 끝으로 개별 독립 변수에 대한 유의성 판단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먼저 요약 출력을 보겠습니다. 다중상관 계수는 0.95가 나왔죠. 따라서 0.2468 기준이었습니다. 0.8 이상이기 때문에 두 별량 간의 상관관계는요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결정계수는 이거의 제곱승값, 즉 0.9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조정된 결정계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정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입니다. 독립변수가 2개 이상. 조절된 바로 R² 값 수정 결정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0.89가 되었죠. 이 R² 값과 이 조정된 결정계수 차이가 심한 경우는 이 회귀 모형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결정계수는 당연히 1에 가까울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 즉 회귀식으로 설명된 총 양의 값이 커진다라고는 의미였습니다. 조정된 결정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n의 숫자, 현재 n이 얼마입니까? 총 10이죠. n이 아주 작거나 독립변수의 개수가요 많을수록 이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R² 값이 커지는 성향을 보여요. 그러면 n이 충분히 크거나 독립변수의 수도 일정 비율만큼은 증가할수록 적합도는 당연히 높아진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독립변수는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경우의 수를 다시 계산을 해볼 건데요. 물론 여기서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연구자가 판단할 몫이라는 뜻이에요. 즉 독립변수가 여러 개 무한정 쭉 있다고 해서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개수를 연구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 이 표를 잘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회귀 자유도가 1이죠. 즉 이 회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SSR입니다. SSR. 잔차 SSE가 되었죠. 합은요 SS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회귀가 1이면은 잔차는 n-2가 된다는 것이죠. 10 빼기 2 하면은 8이 되죠. 그래서 합이 9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제곱 합 14200은요 SSR 앞서 도출이 되었었죠. 잔차는요 1530이었습니다. 합산 15730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142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까? 14200이라고 하는 것은 SSR의 값을 나누기 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곱 평균 191.25의 계산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S는 SSE의 값, 즉 1530이죠. 1530을 나누기 n-2, 즉 8로 나누어진 값이 191.25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FB라고 하는 74.2는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이 값이 뭐가 돼요? MSR이라고 표현했죠. MSR. 얘는요. MS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FB 74.2 공식은요. MSR을 MSE로 나눈 값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는 이 값 나누기 191.25 하면은 74.2가 나와지죠. 그때 유의한 F 값은 현재 2.5 2에 마이너스 05입니다. 따라서 5칸을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댔죠. 한 칸, 둘, 셋, 넷, 다섯 이동해서 점을 찍어준다. 그래서 0.000025라고 하는 즉 알파 현재 0.05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채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산 분석 표는 전체 회귀식에 대한 적합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는요. 개별 독립변수, 즉 현재 독립변수가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 그 다음에 y 절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은요. t 통계량과 p 값입니다. 그때 이 앞에 값은요. 개수를 의미해요. 따라서 이 표를 활용을 해서 회귀식을 도출하라 라고 했을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y 절편을 먼저 적죠. 60 플러스 뭐가 돼요? 5 기울기가 5 뒤에는 x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혹은 x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이 x1의 의미는요. 바로 학생 수를 뜻하죠. 학생 수를. 그리고 P값과 T 통계량 값은 항상 상반된 개념입니다. 즉 95% 신뢰 수준에서 T값 1.960이었습니다. 1.960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때 P값은요. 0.05 이하가 나와줘야 된다고 누차 언급이 되었었죠. 결국 우리가 T값이나 혹은 P값 기준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P값 기준에서 현재 0.00까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P값이 뭐보다 작습니까? 알파값 0.05보다 작죠. 따라서 개별 독립 변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 표에서 y 절편도 유효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 y 절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 값을 다 무의미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독립변수이죠. 이 독립변수의 t값이나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회기식의 활용을 위해서 간단한 수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y는요. 개수값을 먼저 적어주죠. 이 앞에 개수 y 절편 60이었습니다. 60 그 다음에 더하기 5 그 다음에 곱하기네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x1으로 표시할 수 있죠. x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 수가 30명일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되죠. y 60이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x에다가 3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5 곱하기 30 5 곱하기 30 물론 현재로서는 뭐 암산이 되는 간단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총 210이 되나요? 네, 210. 즉 학생 수 30명일 때 그죠? 학생 수 30명일 때 매출액은 210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도 계산되겠죠. Y 매출액 220 예를 들어서 뭐 Y 매출액 220을 달성하기 위한 X의 값을 산출하라. 얼마든지 계산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출된 회기 분석 결과표를 여러분들이 다 수작업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모집단 분산의 그 동일성에 대한 추정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분포로부터 정의된 F 분포를 이용하는 즉 분산 분석 결과표를 정확하게 수작업으로 계산까지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기 모형의 전체 유의성 검증을 위한 이 분산 분석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즉 SSR이라고 하는 회기 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설명되지 않은 SSE의 비율을 이용해서 두 분산의 그 비율이 이루는 분포가 바로 F분포입니다. SSR과 SSE를 이 각각 해당되는 그 자유도의 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평균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귀 평균 제곱 MSR은 오차 평균 제곱 MSE로 정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B를 우리가 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산 분석 표는 전체 회귀 분석의 적합도 분석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개별 독립 변수는 아래 표를 가지고 활용한다. 즉 T값과 P값으로 한다. 그때 개수는 현재 이 플러스 5를 의미하죠. 만약에 마이너스의 관계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서 도출이 됩니다. 이 분산 분석표의 F값이 F의 임계값보다 크면은 기무가슬 기각 되고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런 선형 모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요 기무가슬 기각이죠. 대리가슬 채택. 따라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 모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유의한 F 값이 0.0000 25로 유의 수준 0.05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따라서 기각 규칙에 따라서 기무가슬 기각. 결국 해석은요. 종속 변수인 이 매출액과 독립 변수인 학생수는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도출된 회귀식 즉 y는 60 플러스 5x라고 하는 것으로 y의 값, x의 값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해서 여기에 쭉 추세선에 해당되는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즉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